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의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오늘의 이야기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 혹은 당신 주변의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를 통해 빛을 나누어 주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를 둘러보면 나르시시스트라는 말을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 내 전 남자친구가 딱 저랬는데 완전 나르시시스트네 라거나 우리 엄마는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나르시시스트가 틀림없어 와 같은 말들이죠. 마치 유행어처럼 번지면서 이 단어는 본래의 심각한 의미를 잃고 너무 가볍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 몇 가지를 보고 섣불리 나르시시스트라고 단정 짓는 순간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첫째, 실제 진단과는 무관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낙인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진짜 나르시시스트가 보내는 위험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고 그들의 덫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를 둘러싼 오해의 안개를 걷어내고 그 본질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란 정확히 누구이며 그들을 어떻게 알아보고 만약 내 삶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오해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성 성격은 인스타그램에 비친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단순히 자신을 너무 사랑하거나 자신감이 넘쳐 보이거나 가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성격적 결함이나 고쳐 쓸 수 있는 나쁜 버릇 정도가 아닙니다. 몇 번의 즐거운 데이트 후에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린 사람을 향해 그 사람은 나르시시스트라서 그래 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과 나르시시스트를 혼동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진짜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정신의학에서 임상적 진단이 필요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보입니다. 이 특징들을 들으시면서 혹시 내 주변의 누군가가 단지 이기적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나르시시스트인지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들은 겉으로는 대단히 부풀려져 있지만 속은 아주 연약한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유리로 만들어진 자아,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리 멘탈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작은 비판에도 쉽게 깨지고 상처받죠. 둘째, 타인으로부터의 존경과 관심을 끊임없이 갈구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 없으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부분은 뇌과학적 근거를 들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넷째,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아주 교묘하게 조종하고 착취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을 이용하는 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다섯째, 엄청난 성공이나 권력, 타인을 지배하는 것에 대한 환상에 자주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판에 대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유리 같은 자아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곧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과학적 연구들은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뇌에서 실제로 구조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감정적 공감과 관련된 뇌의 특정 영역, 특히 전측 섬역과 내측 전전두피질의 회백질이
현저히 감소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머리로는, 즉 지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상황에서 슬픔을 느끼겠구나라고 분석할 수는 있지만 가슴으로 그 슬픔을 함께 느끼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공감 능력은 단순히 낮은 수준이 아니라 신경학적으로 손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장된 행동과 연약한 자아의 가장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거대하고 깊은 수치심과 불안감의 우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다는 사실이 발각될까 봐 극도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나르시시스트를 파악하는 핵심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에게 어느 정도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이 있는 것 아닌가요? 네, 솔직히 말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기 보존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고 나의 가치를 보호하려는 것은 생명체로서 당연한 본능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존중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대화 중에 자기도 모르게 말을 끊고 내 이야기만 늘어놓거나 다른 사람의 필요보다 나의 필요를 우선시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르시시즘이 아니라 그저 인간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자기 성찰과 수정 능력에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을 깨닫고 미안해. 내가 너무 내 얘기만 했네. 내 생각은 어때? 라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대화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스스로의 행동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경로를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상황을 뒤집어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나를 실패자처럼 느끼게 만들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거야.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주무기인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심리학에서 명백한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로 규정됩니다.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에 노출된 사람은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며 깊은 트라우마를 겪고 종국에는 자기 자신과 현실에 대한 감각마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건지 정말 내 잘못인지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죠. 이는 때로 물리적 학대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단순히 이기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내 영혼을 갉아먹는 나르시시스트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다음 몇 가지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혹시 당신은 그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나요? 아니야, 넌 틀렸어. 넌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 라는 말을 자주 듣고 결국 내가 이상한가? 내 기억이 잘못됐나? 라며 자책하게 되나요?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에 감정적으로 완전히 소진되는 느낌을 받나요? 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항상 살얼음판을 걷듯 눈치를 보고 있지는 않나요? 한국 문화에서는 관계의 화목을 중시하기에 이런 눈치 보기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처음에는 엄청난 애정 공세와 칭찬으로 당신을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차갑게 돌변하여 침묵으로 당신을 벌주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이 건강한 관계를 위해 경계선을 설정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이 거대한 전쟁으로 번지나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온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있나요?
내가 그렇게 느꼈다니 미안해 와 같은 조건부 사과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 깊이 뉘우치며 전하는 진정한 사과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사람 앞에서 점점 나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이 든다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축소시키고 침묵하게 된다면 그것은 당신의 신경계가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내 배우자, 부모님, 형제, 혹은 아주 가까운 친구가 나르시시스트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우리 문화에서는 효나 가족의 화목과 같은 가치 때문에 이런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욱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그 사람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라는 당신 자신의 희망과도 싸워야 합니다. 처음에 그가 보여주었던 완벽해 보였던 모습, 당신을 세상의 중심처럼 느끼게 해주었던 그 러브 바밍의 순간들을 놓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습은 연극이었을 뿐 그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과거의 환영이 아닌 지금 당신 눈앞에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린 시절이 불행했어. 원래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닐 거야. 요즘 회사 일이 힘들어서 그래. 와 같은 변명들을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불행한 과거가 현재 그의 파괴적인 행동을 정당화해 줄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아끼는 걸까? 아니면 단지 내가 곁에 있어주길 바라는 걸까? 두 번째 단계는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 그들의 행동 패턴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역사를 재창조하는 데 능합니다. 그들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너무나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들과의 대화나 다툼이 있을 때마다 아무도 모르게 휴대폰 메모장이나 비밀 일기장의 날짜와 함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록해보세요. 만약 집에 녹화 기능이 있는 카메라가 있다면 언쟁이 녹화된 파일을 저장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훗날 그가 말을 바꿀 때 당신의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확고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경계선을 혐오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경계선은 그들의 통제력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경계선은 그들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무엇이 괜찮고 무엇이 괜찮지 않은지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모욕적인 말을 듣는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면 나는 즉시 자리를 떠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단호하게 자리를 떠나는 행동으로 그 경계선을 지켜야 합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겠지만 당신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의 무게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이 겪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지킬 힘을 얻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감정은 소중하고 당신의 현실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평화가 상처받은 모든 영혼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오늘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의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오늘의 이야기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 혹은 당신 주변의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를 통해 빛을 나누어 주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를 둘러보면 나르시시스트라는 말을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 내 전 남자친구가 딱 저랬는데 완전 나르시시스트네 라거나 우리 엄마는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나르시시스트가 틀림없어 와 같은 말들이죠. 마치 유행어처럼 번지면서 이 단어는 본래의 심각한 의미를 잃고 너무 가볍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 몇 가지를 보고 섣불리 나르시시스트라고 단정 짓는 순간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첫째, 실제 진단과는 무관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낙인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진짜 나르시시스트가 보내는 위험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고 그들의 덫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를 둘러싼 오해의 안개를 걷어내고 그 본질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란 정확히 누구이며 그들을 어떻게 알아보고 만약 내 삶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오해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성 성격은 인스타그램에 비친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단순히 자신을 너무 사랑하거나 자신감이 넘쳐 보이거나 가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성격적 결함이나 고쳐 쓸 수 있는 나쁜 버릇 정도가 아닙니다. 몇 번의 즐거운 데이트 후에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린 사람을 향해 그 사람은 나르시시스트라서 그래 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과 나르시시스트를 혼동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진짜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정신의학에서 임상적 진단이 필요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보입니다. 이 특징들을 들으시면서 혹시 내 주변의 누군가가 단지 이기적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나르시시스트인지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들은 겉으로는 대단히 부풀려져 있지만 속은 아주 연약한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유리로 만들어진 자아,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리 멘탈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작은 비판에도 쉽게 깨지고 상처받죠. 둘째, 타인으로부터의 존경과 관심을 끊임없이 갈구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 없으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부분은 뇌과학적 근거를 들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넷째,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아주 교묘하게 조종하고 착취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을 이용하는 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다섯째, 엄청난 성공이나 권력, 타인을 지배하는 것에 대한 환상에 자주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판에 대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유리 같은 자아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곧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과학적 연구들은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뇌에서 실제로 구조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감정적 공감과 관련된 뇌의 특정 영역, 특히 전측 섬역과 내측 전전두피질의 회백질이 현저히 감소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머리로는, 즉 지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상황에서 슬픔을 느끼겠구나라고 분석할 수는 있지만 가슴으로 그 슬픔을 함께 느끼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공감 능력은 단순히 낮은 수준이 아니라 신경학적으로 손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장된 행동과 연약한 자아의 가장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거대하고 깊은 수치심과 불안감의 우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다는 사실이 발각될까 봐 극도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나르시시스트를 파악하는 핵심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에게 어느 정도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이 있는 것 아닌가요? 네, 솔직히 말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기 보존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고 나의 가치를 보호하려는 것은 생명체로서 당연한 본능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존중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대화 중에 자기도 모르게 말을 끊고 내 이야기만 늘어놓거나 다른 사람의 필요보다 나의 필요를 우선시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르시시즘이 아니라 그저 인간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자기 성찰과 수정 능력에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을 깨닫고 미안해. 내가 너무 내 얘기만 했네. 내 생각은 어때? 라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대화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스스로의 행동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경로를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상황을 뒤집어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나를 실패자처럼 느끼게 만들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거야.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주무기인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심리학에서 명백한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로 규정됩니다.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에 노출된 사람은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며 깊은 트라우마를 겪고 종국에는 자기 자신과 현실에 대한 감각마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건지 정말 내 잘못인지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죠. 이는 때로 물리적 학대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단순히 이기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내 영혼을 갉아먹는 나르시시스트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다음 몇 가지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혹시 당신은 그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나요? 아니야, 넌 틀렸어. 넌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 라는 말을 자주 듣고 결국 내가 이상한가? 내 기억이 잘못됐나? 라며 자책하게 되나요?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에 감정적으로 완전히 소진되는 느낌을 받나요? 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항상 살얼음판을 걷듯 눈치를 보고 있지는 않나요? 한국 문화에서는 관계의 화목을 중시하기에 이런 눈치 보기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처음에는 엄청난 애정 공세와 칭찬으로 당신을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차갑게 돌변하여 침묵으로 당신을 벌주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이 건강한 관계를 위해 경계선을 설정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이 거대한 전쟁으로 번지나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온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있나요? 내가 그렇게 느꼈다니 미안해 와 같은 조건부 사과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 깊이 뉘우치며 전하는 진정한 사과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사람 앞에서 점점 나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이 든다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축소시키고 침묵하게 된다면, 그것은 당신의 신경계가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내 배우자, 부모님, 형제, 혹은 아주 가까운 친구가 나르시시스트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우리 문화에서는 효나 가족의 화목과 같은 가치 때문에 이런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욱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그 사람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라는 당신 자신의 희망과도 싸워야 합니다. 처음에 그가 보여주었던 완벽해 보였던 모습, 당신을 세상의 중심처럼 느끼게 해주었던 그 러브 바밍의 순간들을 놓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습은 연극이었을 뿐 그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과거의 환영이 아닌 지금 당신 눈앞에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린 시절이 불행했어. 원래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닐 거야. 요즘 회사 일이 힘들어서 그래. 와 같은 변명들을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불행한 과거가 현재 그의 파괴적인 행동을 정당화해 줄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아끼는 걸까? 아니면 단지 내가 곁에 있어주길 바라는 걸까? 두 번째 단계는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 그들의 행동 패턴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역사를 재창조하는 데 능합니다. 그들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너무나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들과의 대화나 다툼이 있을 때마다 아무도 모르게 휴대폰 메모장이나 비밀 일기장의 날짜와 함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록해보세요. 만약 집에 녹화 기능이 있는 카메라가 있다면 언쟁이 녹화된 파일을 저장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훗날 그가 말을 바꿀 때 당신의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확고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경계선을 혐오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경계선은 그들의 통제력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경계선은 그들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무엇이 괜찮고 무엇이 괜찮지 않은지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모욕적인 말을 듣는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면 나는 즉시 자리를 떠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단호하게 자리를 떠나는 행동으로 그 경계선을 지켜야 합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겠지만 당신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의 무게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이 겪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지킬 힘을 얻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감정은 소중하고 당신의 현실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평화가 상처받은 모든 영혼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오늘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의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오늘의 이야기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 혹은 당신 주변의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를 통해 빛을 나누어 주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를 둘러보면 나르시시스트라는 말을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 내 전 남자친구가 딱 저랬는데 완전 나르시시스트네 라거나 우리 엄마는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나르시시스트가 틀림없어 와 같은 말들이죠. 마치 유행어처럼 번지면서 이 단어는 본래의 심각한 의미를 잃고 너무 가볍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 몇 가지를 보고 섣불리 나르시시스트라고 단정 짓는 순간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첫째, 실제 진단과는 무관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낙인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진짜 나르시시스트가 보내는 위험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고 그들의 덫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를 둘러싼 오해의 안개를 걷어내고 그 본질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란 정확히 누구이며 그들을 어떻게 알아보고 만약 내 삶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오해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성 성격은 인스타그램에 비친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단순히 자신을 너무 사랑하거나 자신감이 넘쳐 보이거나 가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성격적 결함이나 고쳐 쓸 수 있는 나쁜 버릇 정도가 아닙니다. 몇 번의 즐거운 데이트 후에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린 사람을 향해 그 사람은 나르시시스트라서 그래 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과 나르시시스트를 혼동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진짜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정신의학에서 임상적 진단이 필요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보입니다. 이 특징들을 들으시면서 혹시 내 주변의 누군가가 단지 이기적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나르시시스트인지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들은 겉으로는 대단히 부풀려져 있지만 속은 아주 연약한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유리로 만들어진 자아,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리 멘탈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작은 비판에도 쉽게 깨지고 상처받죠. 둘째, 타인으로부터의 존경과 관심을 끊임없이 갈구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 없으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부분은 뇌과학적 근거를 들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넷째,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아주 교묘하게 조종하고 착취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을 이용하는 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다섯째, 엄청난 성공이나 권력, 타인을 지배하는 것에 대한 환상에 자주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판에 대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유리 같은 자아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곧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과학적 연구들은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뇌에서 실제로 구조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감정적 공감과 관련된 뇌의 특정 영역, 특히 전측 섬역과 내측 전전두피질의 회백질이 현저히 감소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머리로는, 즉 지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상황에서 슬픔을 느끼겠구나라고 분석할 수는 있지만 가슴으로 그 슬픔을 함께 느끼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공감 능력은 단순히 낮은 수준이 아니라
신경학적으로 손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장된 행동과 연약한 자아의 가장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거대하고 깊은 수치심과 불안감의 우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다는 사실이 발각될까 봐 극도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나르시시스트를 파악하는 핵심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에게 어느 정도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이 있는 것 아닌가요? 네, 솔직히 말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기 보존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고 나의 가치를 보호하려는 것은 생명체로서 당연한 본능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존중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대화 중에 자기도 모르게 말을 끊고 내 이야기만 늘어놓거나 다른 사람의 필요보다 나의 필요를 우선시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르시시즘이 아니라 그저 인간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자기 성찰과 수정 능력에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을 깨닫고 미안해. 내가 너무 내 얘기만 했네. 내 생각은 어때? 라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대화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스스로의 행동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경로를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상황을 뒤집어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나를 실패자처럼 느끼게 만들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거야.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주무기인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심리학에서 명백한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로 규정됩니다.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에 노출된 사람은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며 깊은 트라우마를 겪고 종국에는 자기 자신과 현실에 대한 감각마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건지 정말 내 잘못인지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죠. 이는 때로 물리적 학대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단순히 이기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내 영혼을 갉아먹는 나르시시스트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다음 몇 가지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혹시 당신은 그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나요? 아니야, 넌 틀렸어. 넌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 라는 말을 자주 듣고 결국 내가 이상한가? 내 기억이 잘못됐나? 라며 자책하게 되나요?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에 감정적으로 완전히 소진되는 느낌을 받나요? 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항상 살얼음판을 걷듯 눈치를 보고 있지는 않나요? 한국 문화에서는 관계의 화목을 중시하기에 이런 눈치 보기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처음에는 엄청난 애정 공세와 칭찬으로 당신을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차갑게 돌변하여 침묵으로 당신을 벌주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이 건강한 관계를 위해 경계선을 설정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이 거대한 전쟁으로 번지나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온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있나요? 내가 그렇게 느꼈다니 미안해 와 같은 조건부 사과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 깊이 뉘우치며 전하는 진정한 사과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사람 앞에서 점점 나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이 든다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축소시키고 침묵하게 된다면 그것은 당신의 신경계가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내 배우자, 부모님, 형제, 혹은 아주 가까운 친구가 나르시시스트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우리 문화에서는 효나 가족의 화목과 같은 가치 때문에 이런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욱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그 사람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라는 당신 자신의 희망과도 싸워야 합니다. 처음에 그가 보여주었던 완벽해 보였던 모습, 당신을 세상의 중심처럼 느끼게 해주었던 그 러브 바밍의 순간들을 놓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습은 연극이었을 뿐 그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과거의 환영이 아닌 지금 당신 눈앞에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린 시절이 불행했어. 원래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닐 거야. 요즘 회사 일이 힘들어서 그래. 와 같은 변명들을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불행한 과거가 현재 그의 파괴적인 행동을 정당화해 줄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아끼는 걸까? 아니면 단지 내가 곁에 있어주길 바라는 걸까? 두 번째 단계는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 그들의 행동 패턴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역사를 재창조하는 데 능합니다. 그들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너무나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들과의 대화나 다툼이 있을 때마다 아무도 모르게 휴대폰 메모장이나 비밀 일기장의 날짜와 함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록해보세요. 만약 집에 녹화 기능이 있는 카메라가 있다면 언쟁이 녹화된 파일을 저장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훗날 그가 말을 바꿀 때 당신의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확고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경계선을 혐오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경계선은 그들의 통제력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경계선은 그들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무엇이 괜찮고 무엇이 괜찮지 않은지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모욕적인 말을 듣는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면 나는 즉시 자리를 떠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단호하게 자리를 떠나는 행동으로 그 경계선을 지켜야 합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겠지만 당신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의 무게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이 겪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지킬 힘을 얻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감정은 소중하고 당신의 현실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평화가 상처받은 모든 영혼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오늘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의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오늘의 이야기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 혹은 당신 주변의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를 통해 빛을 나누어 주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를 둘러보면 나르시시스트라는 말을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내 전 남자친구가 딱 저랬는데 완전 나르시시스트네 라거나 우리 엄마는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나르시시스트가 틀림없어 와 같은 말들이죠. 마치 유행어처럼 번지면서 이 단어는 본래의 심각한 의미를 잃고 너무 가볍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 몇 가지를 보고 섣불리 나르시시스트라고 단정 짓는 순간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첫째, 실제 진단과는 무관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낙인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진짜 나르시시스트가 보내는 위험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고 그들의 덫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를 둘러싼 오해의 안개를 걷어내고 그 본질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란 정확히 누구이며 그들을 어떻게 알아보고 만약 내 삶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오해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성 성격은 인스타그램에 비친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단순히 자신을 너무 사랑하거나 자신감이 넘쳐 보이거나 가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성격적 결함이나 고쳐 쓸 수 있는 나쁜 버릇 정도가 아닙니다. 몇 번의 즐거운 데이트 후에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린 사람을 향해 그 사람은 나르시시스트라서 그래 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과 나르시시스트를 혼동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진짜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정신의학에서 임상적 진단이 필요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보입니다. 이 특징들을 들으시면서 혹시 내 주변의 누군가가 단지 이기적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나르시시스트인지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들은 겉으로는 대단히 부풀려져 있지만 속은 아주 연약한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유리로 만들어진 자아,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리 멘탈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작은 비판에도 쉽게 깨지고 상처받죠. 둘째, 타인으로부터의 존경과 관심을 끊임없이 갈구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 없으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부분은 뇌과학적 근거를 들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넷째,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아주 교묘하게 조종하고 착취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을 이용하는 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다섯째, 엄청난 성공이나 권력, 타인을 지배하는 것에 대한 환상에 자주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판에 대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유리 같은 자아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곧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과학적 연구들은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뇌에서 실제로 구조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감정적 공감과 관련된 뇌의 특정 영역, 특히 전측 섬역과 내측 전전두피질의 회백질이 현저히 감소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머리로는, 즉 지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상황에서 슬픔을 느끼겠구나라고 분석할 수는 있지만 가슴으로 그 슬픔을 함께 느끼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공감 능력은 단순히 낮은 수준이 아니라 신경학적으로 손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장된 행동과 연약한 자아의 가장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거대하고 깊은 수치심과 불안감의 우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다는 사실이 발각될까 봐 극도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나르시시스트를 파악하는 핵심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에게 어느 정도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이 있는 것 아닌가요? 네, 솔직히 말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기 보존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고 나의 가치를 보호하려는 것은 생명체로서 당연한 본능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존중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대화 중에 자기도 모르게 말을 끊고 내 이야기만 늘어놓거나 다른 사람의 필요보다 나의 필요를 우선시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르시시즘이 아니라 그저 인간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자기 성찰과 수정 능력에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을 깨닫고 미안해. 내가 너무 내 얘기만 했네. 내 생각은 어때? 라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대화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스스로의 행동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경로를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상황을 뒤집어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나를 실패자처럼 느끼게 만들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거야.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주무기인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심리학에서 명백한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로 규정됩니다.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에 노출된 사람은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며 깊은 트라우마를 겪고 종국에는 자기 자신과 현실에 대한 감각마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건지 정말 내 잘못인지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죠. 이는 때로 물리적 학대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단순히 이기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내 영혼을 갉아먹는 나르시시스트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다음 몇 가지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혹시 당신은 그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나요? 아니야, 넌 틀렸어. 넌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 라는 말을 자주 듣고 결국 내가 이상한가? 내 기억이 잘못됐나? 라며 자책하게 되나요?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에 감정적으로 완전히 소진되는 느낌을 받나요? 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항상 살얼음판을 걷듯 눈치를 보고 있지는 않나요? 한국 문화에서는 관계의 화목을 중시하기에 이런 눈치 보기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처음에는 엄청난 애정 공세와 칭찬으로 당신을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차갑게 돌변하여 침묵으로 당신을 벌주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이 건강한 관계를 위해 경계선을 설정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이 거대한 전쟁으로 번지나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온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있나요? 내가 그렇게 느꼈다니 미안해 와 같은 조건부 사과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 깊이 뉘우치며 전하는 진정한 사과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사람 앞에서 점점 나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이 든다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축소시키고 침묵하게 된다면 그것은 당신의 신경계가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내 배우자, 부모님, 형제
혹은 아주 가까운 친구가 나르시시스트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우리 문화에서는 효나 가족의 화목과 같은 가치 때문에 이런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욱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그 사람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라는 당신 자신의 희망과도 싸워야 합니다. 처음에 그가 보여주었던 완벽해 보였던 모습, 당신을 세상의 중심처럼 느끼게 해주었던 그 러브 바밍의 순간들을 놓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습은 연극이었을 뿐 그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과거의 환영이 아닌 지금 당신 눈앞에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린 시절이 불행했어. 원래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닐 거야. 요즘 회사 일이 힘들어서 그래. 와 같은 변명들을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불행한 과거가 현재 그의 파괴적인 행동을 정당화해 줄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아끼는 걸까? 아니면 단지 내가 곁에 있어주길 바라는 걸까? 두 번째 단계는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 그들의 행동 패턴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역사를 재창조하는 데 능합니다. 그들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너무나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들과의 대화나 다툼이 있을 때마다 아무도 모르게 휴대폰 메모장이나 비밀 일기장의 날짜와 함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록해보세요. 만약 집에 녹화 기능이 있는 카메라가 있다면 언쟁이 녹화된 파일을 저장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훗날 그가 말을 바꿀 때 당신의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확고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경계선을 혐오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경계선은 그들의 통제력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경계선은 그들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무엇이 괜찮고 무엇이 괜찮지 않은지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모욕적인 말을 듣는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면 나는 즉시 자리를 떠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단호하게 자리를 떠나는 행동으로 그 경계선을 지켜야 합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겠지만 당신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의 무게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이 겪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지킬 힘을 얻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감정은 소중하고 당신의 현실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평화가 상처받은 모든 영혼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오늘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의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오늘의 이야기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 혹은 당신 주변의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를 통해 빛을 나누어 주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를 둘러보면 나르시시스트라는 말을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 내 전 남자친구가 딱 저랬는데 완전 나르시시스트네 라거나 우리 엄마는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나르시시스트가 틀림없어 와 같은 말들이죠. 마치 유행어처럼 번지면서
이 단어는 본래의 심각한 의미를 잃고 너무 가볍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 몇 가지를 보고 섣불리 나르시시스트라고 단정 짓는 순간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첫째, 실제 진단과는 무관한 너무